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말 조상님의 도움을 받고 어쩌면 제 인생을 뒤흔들 수 있었던 사건에서 발을 빼고 나올 수 있었던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정말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 아찔함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아요. 어쩌면 힘들게 살아오면서 조상님의 도움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로 도움을 다 받았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속속들이 우리 조상님들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으니 재미있게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서울 강동 끝자락, 거의 경기도와 맞닿은 상일동 끄트머리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어요. 지금은 지하철 5호선 종점이라지만 그땐 서울이라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시골 냄새가 나는 동네였죠. 버스를 타면 종점까지 가는 동안 논과 밭이 보였거든요. 큰 마트를 가려면 꼭 고덕동까지 나가야 했고 마을 버스를 타도 빙빙 돌아서 한참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늘 멀리 갈 필요 있나 시장에서 다 사면 되지 하시며 상일동 시장을 애용하셨죠. 시장 초입에는 할머니들이 직접 기른 채소를 쌓아두고 팔았고 그 옆에는 잡곡집, 생선가게, 그리고 우리 집 슈퍼가 있었어요. 그 동네는 정말 조용하고 정겨운 곳이었어요. 지금이야 개발이 되어 고층 아파트들이 쭉 들어섰지만 예전엔 전혀 그런 걸 상상할 수 없는 동네였죠. 길만 건너면 하남이었으니까 사실상 서울보다는 경기도 분위기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도 그 한적함이 좋았어요.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사실 다세대에 가까웠어요. 지하에는 옆반 친구가 살았고 1층엔 옆 학교 다니는 동생네 가족이, 2층이 우리 집이었죠. 한 지붕 아래서 서로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학교에 가고 나면 엄마들은 마을 입구 큰 느티나무 밑 평상에 모여 앉았어요. 그 평상은 일종의 동네 사랑방이었죠. 김치 담그고 무 손질하고 여름엔 참외를 나눠 먹고 가끔은 고구마나 감자 삶은 걸 나눠주며 자식 자랑도 하고 남편 흉도 보고 했어요. 그렇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 상일동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어요. 간판은 오래돼서 색이 바랬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게였죠. 슈퍼 안은 좁았지만 뭐든 있을 건 다 있었어요. 과자, 라면, 통조림, 캔커피, 치약, 세제 같은 생필품들. 물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팔지 않았어요. 그런 건 시장 아주머니들이 맡았거든요. 대신 우리 가게는 간단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는 진짜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니까. 없는 건 없으니까 그렇지. 매출 좀 더 팍팍 올려줘. 사는 게 팍팍해서 죽겠다니까. 라면이랑 맨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동네 터줏대감으로 장사할 만큼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땅값이라도 팍팍 오르면 모를까. 이 동네는 개발이 되긴 하는 걸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어도 그 동네에서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시절 우리가 살던 그 낡은 집을 팔지 않고 들고만 있었어도 지금쯤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상일동이 그렇게 변했어요. 논밭은 사라지고 골목길엔 조경이 예쁘게 들어서고 옛날 다세대들은 전부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어느 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딴 세상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슈퍼집 딸내미라고 불렸어요. 처음엔 그 별명이 귀엽게 들렸지만 나중에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죠. 친구들이 너네 집에서 과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다 하고 웃을 때마다 억지로 따라 웃었어요. 사실 우리 부모님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셨거든요. 아침 8시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여름엔 더워서 선풍기 앞에 앉을 새도 없이 겨울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동전들을 세며 하루를 보내셨어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일한 만큼 돈이 남지는 않았어요. 매출이 좀 올랐다고 좋아하면 그만큼 외상값도 늘어나 있었으니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정은 많았지만 가끔 그 정이라는 게 참 애매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이거 외상 좀 해줘요. 내일 아침에 꼭 갚을게요. 하고는 며칠, 몇 주를 미루기 일쑤였어요.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몰래 훔쳐먹고 엄마는 그걸 알아도 그냥 눈 감아주시곤 했죠. 정석이네는 아직도 외상값 안 갚았어? 아휴, 애한테 돈 타령할 수도 없고 매번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찾아대면서 지 아들이 얼마나 처먹는지를 모르고 돈도 안 내고 가. 내가 한 소리 하러 가야겠구만. 정석이 아버지가 동네 기원에서 바둑 두고 있는 것 같던데. 가끔 외상값이 너무 많이 쌓이면 결국 폭발하셨죠. 사실 외상이라는 것만큼 장사치들에게 무서운 것도 없지 않겠어요. 엄마는 장부에 차곡차곡 적어두셨다가 금액이 일정치를 넘어가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찾아가서는 난리를 치셨죠.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땅 파서 장사해?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뭐 떼어먹는데 준다니까.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런다고. 은행이 뭐 30분 거리에 있어? 코앞에 있는데 이건 악의적으로 안 주려고 수를 쓰는 거지. 아니 내가 무슨 거지 취급받아가면서 이래야 돼. 동네 창피하게. 창피한 줄 알면 돈 갚으란 말이야. 그럴 때면 슈퍼 앞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친구네 엄마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치고 결국은 울며불며 화해로 끝나곤 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을 보는 건 늘 제 몫이었어요.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싸움이 커지면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작은 계산대 밑에서 귓속으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꿋꿋했어요.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죠.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공부만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엄마와 아빠랑은 다르게 살 거고 꼭 서울대에 들어갈 거라는 좌우명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엄마는 늘 공부를 잘해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하셨죠. 하지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생활비에다 집 융자 대출까지 갚고 나면 학원비는 늘 후순위였어요. 그땐 종합학원 열풍이 불 때였어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대형 학원에 다녔어요. 사실 저도 그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죠. 하지만 한 달 등록금이 우리 집 전기세보다 비쌌어요. 결국 저는 단과학원 하나만 다닐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겨우 1시간 반.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수업 시작 전에 예습을 하고 끝나면 복습 노트를 만들었죠. 친구들은 학원 땡땡이를 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꼬셨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행동에 동참을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에게는 그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값진 시간이었으니까요. 옆집 친구네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녔어요. 아침마다 말끔한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죠. 넉넉한 집안에서 가지고 싶은 건 다 사면서 행복한 웃음을 짓는 친구.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속은 괜히 뒤틀렸어요. 내가 공부는 더 잘하는데 왜 저 친구보다 못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며 괜히 부모님께 화풀이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요. 아침마다 슈퍼문 여는 엄마의 굳은 손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좁은 동네를 벗어나서 당당하게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자식 키우고 살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꼭 명문대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죠. 어찌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을 알아버린 셈이지만 그만큼 절실했어요.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너무 가까이에서 봤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약간 속물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세상은 결국 현실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부모님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돈을 쓰는 법보다 모으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친구들이 새 가방을 사고 학용품을 바꿀 때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죠.
저 돈이면 라면이 몇 개야? 저 가방 살 돈으로 우리 집 외상값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감각이 생겼어요. 남들이 한 푼 두 푼 쓸 때 저는 그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저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는 그런 저를 보고 된장녀 아냐? 라고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부모님처럼 힘겹게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평생 아등바등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돈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죽어라 공부했어요.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저는 집에 남아 문제집을 풀었고, 친구들이 과외 선생님에게 질문할 때 저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좋은 집안에 시집 가면 내 아이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엄마처럼 힘들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제 목표였어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제가 겪은 부족함을 제 아이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악착같이 했어요. 남들은 비싼 과외 받고 좋은 학원 다니며 공부했다지만 저는 스스로 문제집을 사서 틀린 문제를 일일이 복기했어요. 볼펜으로 틀린 문제마다 표시를 해두고 왜 틀렸는지 이유를 적었죠. 그게 쌓이니까 문제집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제 노력의 흔적이니까요. 우리 딸이 알아주는 명문대에 들어갔어. 세상에 우리가 뭘 해줬다고. 누구 딸인지는 몰라도 아주 대단해. 내가 아주 온 동네에 자랑을 해야겠어. 그렇게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에 진학했고, 그건 부모님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됐어요. 물론 부모님이 저의 학업에 큰 도움을 준 건 없었으면서 마치 자기네들의 뒷바라지 덕분에 대학에 진학한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 저는 속으로 꽁해 있기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뚤어진 아이로 자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빨리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만큼 눈치도 빨랐어요. 원래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감각, 분위기를 파악하는 순발력,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큰 무기잖아요. 대학생 때 저는 꽤 영리했어요. 선배들에게 괜히 미움받지 않으려고 또 필요할 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눈치껏 굴었죠.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선배의 옆에 달라붙어서 그 족보를 받으려고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족보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심지어 문제의 흐름, 문장 스타일까지 분석했어요. 그렇게 족보를 완벽하게 숙지한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제가 졸업을 할 땐 교수님들이 연구실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권유하기도 하셨었고요. 그 말이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요. 교수님 눈에 제가 그만큼 괜찮게 보였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였어요. 빨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싶었죠. 그리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 그 와중에 교수님께 추천서까지 받아낸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고 열망하던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딸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웠다. 대학도 알아서 가, 대기업에 척척 붙어. 이제 아주 고생 끝이다. 다 키웠어. 그러게 좋겠네. 슈퍼집 딸내미가 대기업에 다니면 그 회사 제품은 할인도 해주고 그러나? 그거랑 그거는 다르지. 왜 슈퍼 물건을 지 마음대로 할인 행사하려고 그래? 아이고 딸내미 대기업 갔다고 난리를 치더만. 그런 할인도 못 해줘? 됐어 됐어.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슈퍼에 들러서 부럽다고 말을 하며 이제 효도받을 일만 남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도 싫었어요. 막말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저한테 뭘 해줬다고 효도를 하라고 참견을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효도도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건 냉정함이라기보단 현실적인 판단이었어요. 물론 부모님을 미워한 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건 오롯이 제 노력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빡셌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고, 팀장 눈치 보느라 퇴근 후에도 메일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버티는 것도 실력이라는 말 아시죠? 하지만 그런 저도 빠질 수 없는 집안 행사가 있었죠. 이번 명절에도 늦지 않게 집에 오는 거지. 제사 준비 같이 해야지 엄마 혼자 하는 거 힘들어. 새벽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음식 냄새에 머리가 아득해질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조상님이 뭐 얼마나 나한테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물론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순 없었죠. 괜히 엄마에게 서운하게 들릴까 봐요. 조상님도 이제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식으로 던지면 엄마는 언젠가는 조상 덕을 본다는 말을 하곤 하셨어요. 네가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명문대 붙은 것도 대기업에 척 붙은 것도 전부 조상님 덕이라는 건 몰라서 그러냐? 그게 무슨 조상님 덕이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내 덕이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중에 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다. 그때는 그냥 입을 삐죽이면서 우스갯소리라고 넘어갔던 말이었는데 인생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말한 조상덕이라는 말이 이렇게 제 인생에 큰 의미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회사에 다니면서 저는 연애나 모임, 취미 같은 데에는 눈길 한 번 줄 틈이 없었어요. 제 하루는 오로지 일로만 가득 차 있었죠. 왜냐면 누구보다 빠른 성과를 내고 실적을 쌓아서 꼭 승진하고 싶었거든요. 이왕 일하는 거면 올라갈 수 있는 끝의 자리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 그게 제 좌우명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넌 너무 빡세게 산다. 가끔은 좀 쉬면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지만 제게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사수들이 저를 예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근이 잡혀도 군말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맡았고 보고서 마감이 코앞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완성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벌써 퇴사했을 거야. 퇴사는 무슨,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무조건 버텨서 임원 자리까지 해먹어야지. 와, 나는 벌써 그만두고 싶은데. 임원 자리? 대단하다. 대단해. 나중에 임원 되면 모르는 척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떨어져 나갈 동기들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뒤처진 동기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정말 핵심 인원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우리 부장님은 특히 저를 아꼈어요. 늘 제 자리 옆을 지나며 회사에 이런 직원만 가득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진심이란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장님이 누구보다 제 노력을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서 결국 저는 최연소 과장 타이틀을 달았어요. 30대 초반의 과장이면 꽤 빠른 편이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언젠가는 팀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제 앞에 놓인 길은 하나였어요. 오직 위로 향하는 길. 하지만 36살이 넘어가던 시점부터 집안에서 슬슬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너무 좋은 소식은 없냐? 좋은 소식? 나 승진한 거 말고는 없는데. 그런 거 말고 어디서 뭐 만나는 사람이라거나 너 좋다는 사람은 없어? 나이가 이제 30 중반인데 결혼해야지.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나는 지금 내 일 하면서 혼자 여유롭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엄마 속 다 문드러지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 동네에서 말이다. 결혼 안 한 사람은 너 하나야. 오죽하면 그 모질이 정석이까지 장가갔는데 너만 이럴 거야. 내가 동네 사람들 보기 쪽팔려서. 엄마는 동네 사람들 보기 쪽팔리다고 딸을 억지로 결혼시켜? 나 결혼 생각 없어. 엄마는 밥을 먹다가도 그런 말을 툭 던졌고
이모나 삼촌들도 명절마다 같은 소리를 반복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요. 제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뿌듯했고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면 피곤했던 하루가 싹 잊혀졌죠. 사랑과 결혼이 꼭 행복의 조건일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하도 이제는 연애라도 해야지 혼자 늙으면 안 된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흔들렸어요.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나 싶었던 그 무렵부터였어요. 운명 같은 인연이 슬쩍 제 인생에 발을 들이민 게요. 어느 날 회식 자리였어요. 부장님이 술잔을 한번 비우시더니 제게 물으셨어요. 안 과장? 안 과장은 결혼 생각 없어? 이제 홍기가 꽉 차다 못해 넘치지 않았나? 다들 제 결혼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인연이 없는 건지 뭔지 남자도 없고 결혼 생각도 안 들고요. 아직 좋은 사람 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집안도 꽤 괜찮고 성격도 반듯하대. 안 과장이 돈 좀 있는 집에 시집 가고 싶다고 안 했었나? 하도 시집 가라고 잔소리를 하니까 부자 아니면 안 만난다고 둘러댄 거죠. 다 안 과장이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자리 한번 놔줄게. 에이 부장님 됐어요. 뭘 그런 자리까지. 괜찮아요. 당연히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괜히 마음에 안 들면 부장님과 어색해질 수도 있잖아요.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가 꼬이면 그게 제일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부장님은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진짜 아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 똑부러진 여자를 찾는다던데 안 과장 생각밖에 안 난다. 딱 한 번 만나보는 건 괜찮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일이 바빠서 안 될 것 같다. 애둘러서 거절을 했었죠. 그래도 끈기 있는 부장님에게는 포기란 없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없는 말 지어내가며 피하다 보니 점점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부장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엔 이유가 있겠지 싶었어요. 게다가 주변에서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리니 나중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선자리에 나가겠다고 했어요. 마음속에선 이게 뭐 큰일이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자리에서 인연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은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들었지만 겉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재벌 2세 같았죠. 옷차림 하나하나가 반듯하고 구두는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처음 봤을 땐 솔직히 놀랐어요. 중소기업에서 버는 돈이야 뻔한데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닌다는 게 집안이 빵빵하다던 부장님의 말과 연결이 되었으니까요. 듣던 대로 참 미인이십니다. 미인은 용기가 있는 남자가 채가는 거라고 하던데 제가 그 용기 있는 남자가 되고 싶네요. 그 말투가 꽤 자신감 있었어요. 구두며 지갑, 허리띠까지 전부 명품 로고가 박혀 있었지만 그게 전혀 가식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세련돼 보였죠. 그런 점이 제겐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부모님은 평생 장사를 하셨지만 우리가 남들처럼 여유롭게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제 첫 명품백도 사실 상여금 받은 걸로 큰맘 먹고 산 한 개뿐이었어요. 그 가방은 결혼식이나 경조사 때만 꺼내 드는 행사용 가방이었죠. 그래서 남편의 사치를 처음엔 조금 걱정했어요. 하지만 남편이랑 몇 번 더 만날수록 생각이 달라졌어요. 겉모습만 화려했을 뿐 의외로 경제관념이 철저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엔 현금보다 부동산이에요. 땅이든 건물이든 실물 자산을 잡아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세금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그것도 다 방법이라는 게 있죠.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재개발 지역이나 투자 흐름 같은 이야기를 술술했어요. 처음엔 이 사람 허세 부리는 건가 싶었지만
설명하는 걸 듣다 보면 또 묘하게 설득이 됐어요. 그렇게 두어 번 더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때쯤 부모님께서도 안심하셨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티가 철철 났으니까요. 결혼이라고는 관심도 없는 척하던 딸이 드디어 남자를 만난다니까 기대감이 드셨겠죠. 그리고 그때쯤 부모님은 슬슬 슈퍼를 정리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이젠 편의점이 골목마다 들어섰는데 이걸 더 해봤자 손해야. 상일동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예전처럼 정이 오가는 동네 장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거든요. 유지비도 늘고 세금도 늘고 이제는 손해보는 장사였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나이를 많이 드시기도 했고요. 이사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던 그때 남편이 큰 도움을 줬어요. 이 근처 재개발 지역이 요즘 뜨고 있어요. 어르신들 이사 가시기 전에 매물 알아보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부모님은 처음엔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막상 남편이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지역을 추천해주자 마음이 놓이신 모양이었어요. 그 덕분에 이사도 무사히 마쳤고 부모님은 남편을 무척 좋게 보셨어요. 듬직해서 사윗감으로 좋아 보인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속으로 살짝 웃었어요. 그렇게 신뢰가 쌓였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우리는 초고속으로 결혼을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제 성격상 신중한 편이라 이런 결정을 빨리 내리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있으면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시댁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엄격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첫인상부터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시아버지의 말투는 딱딱했지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일해서 돈을 긁어 모았나 보다 싶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했어요.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네. 나는 며느리에게 큰 도리를 바라진 않아. 우리 집은 서로 신뢰로 가는 집이야. 그날 이후 저는 점점 확신했어요. 이 남자 그리고 이 집이라면 내 인생이 안정될지도 몰라 하고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양가 상견례 날은 정말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솔직히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계속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줘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양쪽 부모님도 서로의 성향이 잘 맞는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그때 시아버지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 신혼부부들이 시작부터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가진 빌라 중에 한 세대가 아직 비어 있는데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네? 아버님께서 집을 해주시겠다고요?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재산이라는 걸 꽁꽁 쌓아두면 뭐 하겠어? 아이고, 사돈, 통도 크셔라. 저희는 큰 도움은 못 주는 형편인데 정말 감사드려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신축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다니요. 남들처럼 전세금에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실감이 났죠.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시간 괜찮으면 집 구경이나 가보자고 하셔서 남편과 함께 따라갔어요. 신림 쪽에 있는 빌라 건물이었어요. 큰 길에서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보이는 4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죠. 외벽은 깨끗한 흰색 석재였고 1층에는 세입자용 주차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집 어떠냐? 살만 하겠지? 여기가 다 내 건물이야. 16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한 세대가 비어 있더구나. 이 건물이 전부 아버님 것이었어요? 와, 저 태어나서 건물주는 처음 봤나 봐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게 몇 채는 더 있어. 시아버지께서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속으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건물이 몇 채나 있다고. 그럼 이 집안은 도대체 어느 정도 부자인 거지? 숨을 고르면서도 겉으론 최대한 담담한 척했죠.
괜히 없이 자란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젊었을 때 고생해서 얻은 재력이지. 결혼 날짜도 잡았으니까 내 재산을 다 오픈하는 거야. 들을수록 놀라운데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물론 그냥 주겠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해준 티는 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집은 내가 해주는 거니까 매달 용돈이나 보내줬으면 좋겠어. 대기업에 다니는 며느리한테 그 정도는 부담이 아니잖아. 그럼요, 아버님. 제가 매달 용돈 챙겨드려야죠. 저도 도리는 할 줄 알아요. 솔직히 그땐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집을 공짜로 얻는 건데 매달 용돈 조금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대출이자 내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일 아니겠어요? 게다가 신혼집은 말 그대로 신축이었어요. 벽지도 새 것, 창문도 반짝거렸고 주방은 최신식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을 보면서 저는 그저 감탄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꿈꾸던 안정된 결혼 생활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사위가 집을 해왔으니 혼수는 우리가 준비해야지. 이건 가구랑 가전 사는데 못해. 냉장고는 좋은 걸로 사. 오래 써야 하잖아. 그 말씀과 함께 엄마는 있던 적금까지 깨서 돈을 주셨어요. 그 돈을 받을 때 마음이 조금 짠했어요. 그 돈이 부모님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땀 흘려 모은 돈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쓸 때마다 신중했어요. 소파를 고를 때도, TV를 고를 때도 엄마의 손길이 들어간 돈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집은 아늑하게 꾸밀 수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요. 마감 일정이 촉박해서 야근도 많았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신혼여행을 가기보단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결혼식 준비와 이사 준비, 회사 일까지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 하루하루가 정신없었어요. 그래도 신혼집으로 이삿짐이 들어오던 날, 새하얀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이제 진짜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고 모든 게 순리처럼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완벽한 시작 뒤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균열이 서서히 생기고 있었다는 건 그때 저는 전혀 몰랐죠. 결혼식 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어요. 하객들로 웨딩홀이 가득 차고 사진사들이 플래시를 터트릴 때마다 눈이 부셨지요. 저는 사실 조용하고 단정한 결혼식을 원했어요. 웨딩홀에서 깔끔하게 하면 되죠. 뭐 굳이 요란하게 할 필요 있나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겠니? 건물을 여러 채나 들고 있는데 남들 다 아는 웨딩홀에서 해서야 되겠어? 손님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야지. 그 말에 결국 저는 끌려가듯 호텔로 정해졌어요.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 하객 명단이 없으면 출입조차 불가능했죠. 시어머니는 그게 품격 있는 결혼식이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저한텐 부담이 컸어요. 결혼식 비용을 반반으로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남편에게 부담스럽다고 하니 부모님의 뜻이라 어쩔 수 없다며 당연히 저는 따라야 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요. 하지만 번거로운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결혼식을 한다고 손님들은 청첩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이것 때문에 작은 소란도 있었죠. 아니, 내가 신부 쪽 친척이라니까 청첩장을 누가 들고 온다고. 들여보내줘요. 확인이 되지 않은 손님들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엄마가 직접 나가서 친척들을 모셔오셨다니까요. 결혼식은 겉보기엔 화려했어요. 꽃 장식이 천장까지 뻗어 있었고 케이크는 무려 4단이었어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결혼식을 끝내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이사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짐을 가지러 잠시 시댁에 들른다고 해서 제가 먼저 가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짐을 옮기고 있던 그때였어요. 경비 아저씨가 슬그머니 다가오시더니 조용히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아가씨, 오늘 입주하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501호예요.
혹시 전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이런 걸 왜 묻나 싶어서 이상했죠. 전세니 자가니 그런 걸로 싸움이라도 있는 건가 싶었거든요. 시아버지 빌라라고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괜히 건물주 가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말을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전세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한 걸음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전세야? 아가씨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요.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면 이삿짐 몰라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이사 들어오는데요? 잔금이 다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아직이면 그냥 집 팔고 도망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세 넘기세요. 아니 아저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이라도 집을 팔고 도망가라니요. 제가 영문을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순간 남편이 마침 주차장 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경비 아저씨는 못 볼 것을 봤다는 얼굴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를 황급히 뜨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뒤통수를 후려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사 내내 머릿속이 복잡할 정도로 경비 아저씨가 한 말이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로 도망을 가라고 했을까? 그럼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짐을 다 옮기고 난 뒤에도 불안감은 가시질 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찝찝함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남들 몰래 시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지요. 그런데 뭐 뒷조사를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게 나오겠어요? 남편에겐 수상한 구석 하나 없었어요. 출퇴근 시간도 정확했고 통화 내용도 별다른 게 없었어요. 휴대폰도 자주 두고 다니는 편이라 몰래 들여다볼 일도 없었죠. 그래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걸리는 게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의 그 눈빛, 도망가라던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결국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 2병을 샀어요. 아저씨, 더운데 시원한 거라도 한잔 하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건네니까 아저씨가 의아하다는 듯 절 한번 쳐다보더니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지요. 저에게 그런 경고를 날린 것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날 하신 말씀 있잖아요. 집 팔고 나가라고 하신 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 너무 궁금해서요. 아가씨 혹시 이 집 주인 알아요? 집 계약할 때 직접 봤어요. 부동산 가서 계약했죠? 전 순간 시아버지 건물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거짓말을 치기로 결심하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다고 말을 했죠. 에휴, 아가씨도 속았네. 그 부동산 놈들도 다 한통속이라니까. 한통속이라니요? 제가 뭘 속았다는 거예요? 이 빌라 주인이요. 사람들한테 말은 엄청 호탕하게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약 빨리 하자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근데 실상은 세입자 돈을 빼먹는 사람이에요. 예? 세입자의 돈을 빼먹다니. 아저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세 사기 당하는 거라고 전세 사기. 딱 봐도 몰라요. 이 빌라 사는 사람들 지금 떠나지 못해서 억지로 살고 있는 건데 그동안 집 보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몰래 말을 해줬는데 아가씨는 도대체 집을 언제 보러 왔던 거야? 잠시만요. 아저씨 전세 사기요? 전입신고랑 다 했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보험은 요즘 사람들 그 전세 보증보험 같은 거 다 들던데. 그건 아직 안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쾅 하고 울리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끝이 저릿했어요.
전세 사기라니요.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일을 우리 시아버지가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거기다가 경비 아저씨는 계속해서 어지러운 말들을 늘어놓으셨죠. 이 집에 원래 소문나서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한 집이다. 이 집에 들어오면 100% 전세금 다 뜯기는 거라고요. 그동안 제가 봤던 호탕한 시아버지의 모습 뒤에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남몰래 전세 사기를 칠 수 있었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한통속이라는 이야기와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 당당하던 태도들이 남의 등을 쳐먹고 얻어낸 거라니 신뢰로 이어졌다고 믿었던 것이 산산조각이 났죠. 경찰도 몇 번 왔다 가고 이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그냥 소문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국 경찰서로 향했어요. 혹시 특정 인물의 사기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본인 건 아니죠? 그럼 정식 신고나 수사 협조 요청이 필요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리면 그 사람 관련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할까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피해자라면 정식 접수하세요. 그러면 기록은 바로 확인됩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해서 미리 받아두었던 시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제 휴대폰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이고 뭐고 해서 바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막막함 속에서 도망칠 길이 없다는 걸 절감했죠. 방법이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암흑의 루트로 가기로 했어요. 예전엔 흥신소라 불리던 곳, 요즘은 잘 포장해서 탐정사무소라는 이름을 쓰는 합법적 루트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의뢰하는 게 내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대신 발품을 팔아줘야만 밝혀질 일이면 저는 돈을 쓰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를 넣었죠. 의뢰를 넣고 나서 줄줄이 뜨는 조회 결과는 눈앞에서 현실이 되게 했어요. 종이 한 장, 한 줄 한 줄이 제 머릿속을 후려쳤죠.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빌라와 아파트가 무려 60채였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게 전부 빚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탐정분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채 산 다음에 전세를 끼워놓고 그 전세금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또 한 채 샀어요. 그 다음 집도 전세 놓고 전세금을 다시 대출받아서 집을 또 샀죠. 그걸 꼬리물기식으로 계속 반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차도 사고 명품도 사고 대외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집안으로 보인 겁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제 뱃속은 파도가 쳤어요. 머릿속에서 꼬리물기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더군요. 즉각 이해가 됐어요. 전세금 돌려막기, 대출이자 갚으려고 또 다른 집을 담보로 잡는 악순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빈틈을 노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거였죠. 탐정분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이 울렁거려서 말이 안 나왔죠.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집이 누군가의 피해 위에 세워진 집이라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더 끔찍한 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위장이혼 사실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라지만 실상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재산은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고 겉으로는 시아버지가 책임을 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 바꿔 송달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마터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마터면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범죄의 일부가 될 뻔했다는 사실, 전세 보증금을 낸 사람들, 이사 가려고 발을 동동 구르던 이웃들, 전세금을 날려 쫓겨난 사람들, 그들의 눈물이 제 눈앞에서 비로소 현실로 다가왔어요. 마음 한구석에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치밀었죠. 분노는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누가 피해를 볼 때까지 모른 척 했는지에 대해였고, 수치심은 그들이 우리 집안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는 다시 머리를 감싸쥐었죠. 동네 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피해자 인터뷰, 소송 소식, 경매 공고까지. 시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온 민원과 고발, 송달이 계속 실패했다는 내용까지 보이자 속이 더 답답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어요. 탐정에게 받은 자료를 들고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운명이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조상님이 절 도우셨다고 믿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혼인신고를 결혼식 전에 하려고 했거든요. 서류도 다 준비해뒀고 예식장 예약도 끝났으니 미리 해두면 깔끔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오더니 어젯밤 꿈에 할머니가 나왔다며 말을 꺼내셨어요. 애를 뭐 그렇게 닥달을 해서 결혼을 서두르냐. 집신도 제 짝이 다 있는 법인데 너무 급하게 굴지 말아라 하고 호통을 치는데 영 찜찜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야. 혼인신고는 좀 나중에 해라. 로또 번호나 알려주고 가지 무슨 호통을 치고 가셨대. 그냥 개꿈이야 개꿈. 하지만 엄마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서 혼인신고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하기로 했죠. 남편도 뭐 나중에 하면 어떠냐고 애가 생기고 나서 해도 된다면서 쿨하게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을 살린 한 줄기 빛이었어요. 만약 그때 혼인신고를 이미 했다면 저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그 집안의 사람이 되어 있었을 테고 그들의 전세 사기 꼬리에 엮여서 빠져나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조상님이 나를 구하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뭐야? 전세 사기 말이야. 이거 다 시아버지의 이야기잖아. 아버님이 전세 사기꾼이라는 게 진짜야? 아, 누가 또 그런 헛소리를 했어?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부동산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대출 돌려막기 하면서 이자 챙기고 경매 넘어가면 싸게 다시 사들이는 거야. 다들 그렇게 해.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야. 뭐라고? 그게 다들 그렇게 한다고? 아니 누가 그런 식으로 전셋집을 60개를 넘게 놔? 당신이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가 중요한 거지. 감정 따위로 돈 못 벌어. 그럼 피해자들은 무슨 죄야? 전세금을 날린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지들이 제대로 알아봤으면 그런 일 안 당했겠지. 그걸 왜 우리 탓을 해? 너 지금 그게 말이 돼? 남의 돈으로 집을 사고 그 돈으로 명품 사고 외제차 타고 그게 투자야? 사기지? 됐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말이야. 이 집에서 전세금도 안 올리고 계속 살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치들도 이사만 안 가면 손해볼 일은 없잖아. 결국 서로 윈윈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동안 남편의 미소 뒤에 숨어있던 냉혈함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졌죠. 세상에 이치라니요. 그 이치 속에서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을 잃는데 그런 세상이라면 저는 절대로 그 속에 끼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징작에 잡혀갔겠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렇게 뻔뻔해야 사람을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남의 삶을 짓밟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 범죄자 가족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캐리어에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짐을 왜 싸냐고 물어봤고 저는 보면 모르냐고 대답을 했어요. 사기꾼이랑 어떻게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겠어요? 그만하겠다고 말을 했지요. 남편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사기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결론은 같아.
이건 정답이야.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짐을 들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놀라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짐을 싸들고 돌아오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셨죠. 결혼식 올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부부싸움을 해도 둘이서 잘 풀어야지 다짜고짜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아빠. 그 집 사기꾼 집안이에요. 전세 사기를 치면서 남의 등 쳐먹는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이라고. 제가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자료, 기사 캡처, 부동산 목록까지 전부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울먹이셨고 아빠는 머리를 싸진 채 말이 없으셨어요. 이게 다 사실이야. 어디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 진짜라고. 전세 사기 주범이에요. 빚으로 빌라를 60채 넘게 돌려막고 있었어요. 세입자들 돈 빼먹고 경매로 넘어가면 가족 명의로 다시 사들이고 나도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았다니까. 부모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라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가 뭘 하든지 저를 지지해주겠다는 응원의 말로 들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전부 열람했죠.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빌라가 무려 63채, 그리고 그 모든 건물에 근저당이 줄줄이 걸려 있었어요. 전세금 돌려주지 않은 채 경매로 넘기고 다른 가족 명의로 재매입해서 다시 세를 놓는 수법. 완전히 돌려막기 범죄 구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을 통해 확인했어요. 열린 채팅이라는 공간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망설임이 컸고 무서웠지만 결국에는 입장에서 말을 했죠. 그 전세 사기를 친 인간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누구신데 그걸 알고 있죠? 거짓말 아닌가요? 진짜입니까?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 내가 당장 찾아가야겠어. 시아버지는 송달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위장 전입을 하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실과 남편이 저랑 싸우면서 했던 말을 몰래 녹취했던 파일들을 올렸어요. 반성의 기미도 없이 당한 사람이 멍청한 거라고 했던 그 말들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두 번 쑤셨죠. 제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피해자들은 곧 변호사를 선임했고 집단으로 사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어요. 저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증거를 제출했죠. 결국 그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 모든 걸 알고도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건 단순한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공범의 증거였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그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시아버지는 검찰 수사 끝에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 공범으로 입건이 됐어요. 처음엔 발뺌을 하더니 피해자들의 진술과 제가 제출한 녹취, 자료가 쏟아지자 도망칠 구멍이 없었죠. 결국 시아버지는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였고 판사는 냉정하게 형을 선고했어요. 피해 세입자 50여 명이 연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들의 빌라 전부가 압류되고 경매에 들어갔어요. 한때 부동산 왕이라 불리던 그들의 제국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죠. 하지만 법정에서도 그들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똑똑하게 돈을 굴린 것뿐이야. 피해자들이 멍청한 거지.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도 없군요. 당신들이 한 짓은 돈놀이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에 앉은 피해자들 몇몇이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가 탁 놓이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고 시어머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남편은 공범으로 징역 2년을 받았어요. 남편은 선고가 난 다음 날 어이없게도 저를 찾아왔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어. 넌 진짜 악마 같은 년이야. 어디 사기꾼 놈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니면서 남의 등 쳐먹어. 엄마는 행패를 놓는 남편 놈에게 큰 소리를 치더니만 따귀를 그대로 후려치셨죠.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부자 시댁이라고 늘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던 엄마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깜짝 놀랄 정도였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두고 보자고 이를 갈더니만 몇 주 뒤에 다시 찾아와서는 탄원서라도 써주면 안 되겠냐고 빌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남편은 구속된 뒤 한동안 옥중에서 반성문을 써댔다고 들었지만 그걸 누가 진심이라 믿겠어요. 판사는 그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대요. 저는 그 이후로 피해자들을 위해 증언을 다녔어요. 검찰 조사에도 여러 번 참석했고 그 과정에서 세입자분들이 울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주어서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사건이 일단락이 된 뒤 저는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그 사기꾼 집안의 며느리였고 이 사건이 법정에 올라갈 수 있게 노력했다는 것을 전부 전해들은 경비 아저씨는 어색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의 그 한마디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나는 그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랐을 뿐이요. 다 잘 끝난 거지요? 네, 전부 다 잘 끝났어요. 그 후 시댁 식구들은 각자 흩어졌어요. 시아버지는 복역 중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들었고 시어머니는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내느라 집 한 칸 없이 전전한다더군요. 남편은 출소 후 잠깐 대리운전 일을 하다 결국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 누구도 더 이상 연락해오는 일은 없었어요. 회사 부장님은 아직도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얼굴을 하세요. 아유, 내가 괜히 소개를 해가지고 말이야. 마누라한테도 욕 엄청 먹어서 한가장 내가 진짜 미안해. 부장님, 인생이 그런 거죠. 그냥 사내 평가 점수나 잘 주세요. 이제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회사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동료들과 웃고 일이 끝나면 혼자 조용히 퇴근길 버스에 올라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불빛을 보면서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하죠. 요란했던 결혼식, 화려했던 신혼집,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무너짐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꿈에 나온 조상님 덕분에 다음 그 다음 명절에도 제사는 여전할 것 같지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